이게 3월 모의고사 2번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관련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수집 방법은 5가지가 있죠. 5가지: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그리고 참여관찰법입니다.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주로 양적 자료, 즉 수치와 계량화된 자료를 모으는 데, 수집하는 데 사용되고,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입니다. 면접법 그리고 참여관찰법은 질적 자료, 즉 심층적 자료를 얻는 데 유용하고요. 그래서 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모두 많이 사용됩니다. 문헌연구법의 의미부터 보자면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시공간적 제약이 있을 때, 그리고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가서 직접 연구를 할 수 없을 때 그에 대한 자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겠죠. 또는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을 때 직접 월북을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헌연구법이 매우 유용하겠죠. 문헌연구법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기만 하면, 접속하기만 하면,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가기만 하면, 통계청에 접속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문헌연구법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요. 그러나 단점은 제가 수업을 처음에 할 때 네이버 지식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내 박사에 의하자면 야자를 안 하는 고등학교도 야자하는 고등학교로 탈바꿈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문헌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특히나 정확한 문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문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을 보면 문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근데 이 문헌을 확보하는 게 사실 신뢰할 만한 문헌이 무엇인가 이걸 확보하는 것 자체가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 또한 우리는 그 자료를 직접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자료, 즉 내가 직접 모은 자료가 아닌 2차 자료, 남이 모은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도로 수집이 된지 모르는 자료들을 활용하다 보면은 이걸 해석하면서 연구자가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질문지법 보겠습니다. 질문지법은 미리 제작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구조화된 에 이렇게 표시가 된 이유는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 가장 구조화되고 가장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법이라고 했습니다. 유용한 상황은 다수의 대상에게 대량의 자료를 수집해야 될 때 유용하고요. 역시나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요즘에는 네이버나 구글 폼으로 많이 설문지들 작성하는데 다른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간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그리고 수치와 계량화된 어떤 숫자로 된 자료를 모으기에 용이합니다. 수치화된, 계량화된 자료를 모으기 때문에 통계 처리를 하는데 용이합니다. 통계 처리를 한다라는 게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구나, 급식 만족도가 더 낮구나, 이런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숫자로서 하기에 편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겁니다. 단점을 보면은 그러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집단과 모집단이라는 두 개념을 배웠었죠. 모집단은 내가 실제로 연구에 있어서 관심을 가진 대상,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자존감과 스마트폰 이용 시간 간의 관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집단, 내 연구의 모집단은 청소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부 다 설문지를 나눠주고 전부 다 회수를 받는 거는 이제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시행이 된 집단이 있는데 그걸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본은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돼요. 모집단에는 시골에 사는 청소년, 여성인 청소년, 소년원을 갔다 온 청소년,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연구를 시행한 집단이, 표본 집단이 내가 원래 관심을 가진 집단을 잘 대표해서 내가 연구를 시행했을 때도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곤란하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또 유의사항이기도 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잘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질문지법 시행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문맹자에게 실시하기에 곤란한데요.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곤란한 이유는 이제 전원 설문이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설문은 사실 문서화된 설문지를 배부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언어적 제약이 높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질문지법은 언어적 제약지 중에서도 말도 통해야 되고요. 연구자, 연구 대상자 모두 글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글로써 읽어야 된다라는 언어적 제약이 다른 자료 수집 방법들에 비해서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곤란하다라는 게 질문지법의 단점이고요.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다라는 거, 무성의한 응답과 악의적인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질문지법의 단점입니다. 질문지 작성 시에 유의사항을 보면은 응답 간의 상호 배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1시간 딱 자는 사람이 1시간 이하 주무세요, 1시간 이상 주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디에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응답자에게 해석에 곤란함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상호 배타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디에 그러니까 중복되는 선택지가 없게 함으로써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응답자에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응답의 포괄성도 같은 맥락에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1시간 딱 자는 사람이 1시간 초과해서 주무시나요? 1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공간이 없죠. 그러면은 이 응답자에게 어쩌라는 거지? 라는 의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포괄성, 응답의 포괄성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질문의 명확성도 응답자에게 곤란함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최근 얼만큼 잘 주무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근이라는 게 한 달인가, 1년인가, 일주일인가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해석이 곤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같이 중립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에게는 수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게임과 스마트폰입니다. 청소년 셧다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질문이 같이 중립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 실험법은 실험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후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두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여기서 두 변인이라는 건 변화의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 또는 독립변인과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변환값인 종속 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도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만 근데 여기서 더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파악하고 싶을 때는 실험법이 더 유용합니다. 예컨대 봉사시간과 행복, 삶의 만족도 이 두 변인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음으로써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봉사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행복도가 크구나라는 그 상관관계는 두 변인 사이에 정해관계가 있다라는 그 상관관계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험법을 통해서 이게 과연 행복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 그 두 변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험법은 어떻게 그걸 규명을 하냐면 독립변인 또는 종속변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후 예를 들면 봉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해진다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 독립 변인에 해당하는 변인에 대한 조작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죠. 원래는 봉사를 안 했을 사람 또는 적게 했을 사람을 데려다가 인위적으로 원래는 안 일어났을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봉사를 더 하게 만듦으로써 그에 따라서 종속 변인 행복도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실제로 인과 관계가 있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실험법의
유용성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실제로 봉사를 더 시켜봤더니 행복해지더라 라는 그 자료를 제시하면 그 근거를 대면은 아무래도 내 가설, 봉사 시간이 높은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더라 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수치화, 계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집단 간의 비교 분석하기에 용이합니다. 통계 처리하기에 용이하단 말이죠. 그러나 단점은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곤란하다는 건데요. 실험법이라는 건 결국 실험 집단, 즉 처치를 가하는 집단에게는 독립 변수에 대한 처치가 가해지고 통제 집단, 비교 집단에 대해서는 독립 변인에 대한 조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속 변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독립 변인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통제를 할 때 일단 실험 집단에게는 독립 변인 외의 변인에 대한 조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독립 변인에 대한 조작이 가해지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1차 때 나왔던 문제인데 게임 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 집단이 이 독립 변인, 즉 게임 치유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어떤 게임 중독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서는 이 독립 변인 외의 변호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갑자기 회개하고 그래서 개과천선을 해서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독립 변인 외의 요인 때문에 실험 집단이 지금 종속 변인이 변한 거잖아요.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과연 나의 정확한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연구 결과도 이렇게 양적 연구의 가설로 세운 거를 뒷받침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단점으로 충분히 비판을 제기할 만한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완벽하게 통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통제가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독립 변인 외에는 어떠한 변인이 조작이 안 가해지는 게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 아래서의 결과를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과정 속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도 실험법입니다. 자, 이제 질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면접과 참여 관찰법을 봅시다. 면접법은 연구 대상자와 대면해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장점은 응답률과 이 응답의 성의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응답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면접 대상자 그리고 면접자 사이에 신뢰관계, 라포가 형성된 뒤에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률 그리고 응답의 성의가 높은 편이고요. 말로 하는 거라서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언어적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죠.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맹자에게 실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질문지법보다는 언어적 제약의 정도가 덜하지만 언어적 제약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질문지법과 또 비교를 하자면 질문지법은 구조화된 미리 제작된 설문지를 가지고 응답을 구하는 것이라면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면접 대상자에게 지금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면접 대상자가 어떤 대답을 예상 외로 한다면 면접자가 알아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질문 좀 바꾸기도 하면서 아주 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러나 라포 형성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곤란해요.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깊은 대화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쓰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는 곤란합니다. 해봤자 10명, 뭐 50명, 정말 많아봤자 100명인데 그러면은 100명, 뭐 10명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은 도출해야 되는데 결론을 도출하기에 아주 적은 소수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정말 쓸모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이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구하는데 심층적 이해를 요하면 요할수록 더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이제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주관적인 정보가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주관적 가치의 개입이 우려가 크다라는 게 또 단점입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으로는 면접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바꾸면서 더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정말 그 얻는 정보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것은 면접자의 역량입니다. 얼만큼 질문을 잘 하는가, 얼만큼 라포를 잘 형성하는가 이게 지금 면접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관찰법이 있는데요. 참여관찰법은 말 그대로 연구 대상자의 삶에 참여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생생한 그리고 실질성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게 그래서 참여관찰법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또한 질문지법, 면접법과는 달리 언어적 제약이 매우 적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 연구 대상자의 삶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정보가 없는 뭐 미지의 새로운 사회를 연구할 때 참여관찰법부터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참여관찰법은. 그래서 내가 연구자가 그 인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영향을 줘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죠. 그래서 얘네 둘, 문헌연구법, 질문지법은 효율적이지만 그 다음으로 효율적인 게 면접법이고요. 제일 비효율적인 게 이제 참여관찰법입니다. 연구자가 조작을 가하면 안 되는데 상황에 대한 조작을 가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연구 의도를 알게 되면 그 생생하고 실질성 있는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청소년들 사이의 관계 양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교실 상황에서 참여 관찰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뭐 학교 폭력 해봐라고 유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지만 혹여라도 저 사람 우리 학교 폭력 관찰하려고 왔대라는 그 연구자의 의도를 알게 되는 순간 누가 그 연구자 앞에서 어떤 학교 폭력이라든지 어떤 관계 양상에 대한 그런 실질성 있는 정보를 이렇게 드러낼까요? 아무래도 꺼려지겠죠. 그래서 연구 의도를 들켜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적 가치의 개입 우려가 가장 높은 것 또한 참여관찰법입니다. 두 가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두 가지 전부 주관적 가치,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근데 면접법은 직접 물어보기라도 하지. 그래서 참여관찰법은 오로지 지가 관찰하고 이런 의도 객관이 이렇게 짐작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관찰법이 조금 더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자, 아주 길게 복습을 했는데요. 그거 치고는 문제는 엄청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의 활용 사례는 지금 보니까
A가 10명을 만나서 심층적인 대화를 했대요. 면접법이네요. B의 활용 사례는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하게 했네요. 질문지법입니다. A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이없게도 1번입니다. 2번 A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네,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이거는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의 공통점입니다.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다. 전부 다 모든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전부 다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질문지법을 통해서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존감 이런 거를 이제 주관적 인식에 대한 연구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다만 양적 연구, 질문지법, 실험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겠죠. 수치화를 하겠죠. 관찰 가능한 형태,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그거를 바꾸겠죠. 자, 3번 B는 A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질적 자료를 주로 수집하는 면접법 그리고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4번 B는 A와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얘도 틀린 게 달리 때문에 틀렸습니다. 둘 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5번 A와 B는 모두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일반화를 목표하는 연구, 이거는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건 오로지 B, 질문지법만. 면접법은 주로라고 했으니까 주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어서 3번은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 실제론은 사회는 개인의 합 그 이상이다 라고 보고 사회는 개인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인간, B라는 인간, C라는 인간, D라는 인간이 모여 있으면 그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그 개인들을 떠난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는 개인을 밖에서 외제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개인들 밖에서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들을 구속하는 강제하는 힘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충돌하게 되면 사회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개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은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회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이렇게 A, B, C, D 이 개인들이 있을 때 A, B, C, D 이 개인들이 있었는데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저거 사회네 이렇게 가리키면서 사회다라고 이름을 불렀을 뿐이다. 이름을 붙인 게 그냥 사회다라고 보는 게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는 오로지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는 그냥 단순한 개인의 합이다.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회와 개인 중에는 개인이 먼저 존재해서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봐요. 개인이 사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회는 그저 개인에게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먼저 존재하고 더 힘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의 인식을 아무리 바꿔봤자 결국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만한 효과는 없다라고 보고요. 사회 명목론은 반대로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인식을 바꾸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개인의 인식이 바뀌면 사회도 당연히 따라서 바뀔 거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변화하면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보고요.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변해야 개인이 변한다라고 봅니다. 사회는 그만큼 개인을 구속하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어요. 개인은 불가항력성을 가지고 있어. 사회한테 저항을 할 수 없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입장에 대한 선지들 여러분들이 각자 잘 정리해 보고요. 지금 문제를 풀이해보면 사회는 잘 비벼진 비빔밥 같대요. 그래서 비빔밥은 개별 재료의 맛을 넘어서는 특별한 풍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가락 먹고 고추장 한 숟가락 먹고 참기름 한 숟가락 먹고 다 따로따로 먹고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꼭 비비고
먹어야 비빔밥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빔밥의 사회를 비유하고 있는 이 입장은 개인의 특성으로는 사회 특성이 환원될 수 없다라고 보는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실제론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고르면 되는데요.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한다. 실제론입니다. 사회의 속성은 개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실제론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명목론이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가 존재한다. 이것도 명목론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각국 시민들은 자국 팀을 응원했대요. 스크린 앞에서 뭐 집단적인 행동, 자발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가치와 신념이 없고 지속적이지도 않아서 얘는 사회운동이 아니네요. 일국 시민들은 내 자국의 남성 중심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여성 권리 향상 운동을 전개했으니까 얘는 사회운동이 맞습니다. 사회운동 중에서도 사회운동의 유형 4가지 중에서 어떠한 유형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개혁주의 운동이겠죠. 자, 1번 기억은 자발적 집단 행동이 아니다. 자발성은 있습니다. 2번 니은 활동은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 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기억은 뭐 사회 운동도 아니고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개혁주의 운동이니까 아니죠. 기존 사회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은 보수주의 운동입니다.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다. 니은만 그렇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도 이제 어느 정도 복습을 해야겠죠. 근데 기갈상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4단원에서도 잠깐 기갈했고 5단원에서도 기갈했고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간단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 그리고 미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죠. 거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사회의 제도나 구조에 더 초점을 두고 미시적 관점은 개개인한테 더 초점을 둡니다. 거시적 관점 안에서는 사회 구조 중에서 제도 중에서 어떻게 그 구조가 유지가 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은 기능론 그리고 사회 구조 속에는 어떠한 모순이 들어가 있어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개인을 제약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은 갈등론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능론은 대전제가 사회 유기체설이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하나의 생명체 또는 유기체처럼 많은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전체 생명, 전체 유기체를 유지하려고 어떤 기능들을 한다. 라고 보는 게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이 고유한 기능을 하면서 서로 근데 그 기능을 하는 게 단순히 어떤 기계 부품들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이 죽으면 당연히 다른 부분도 따라서 죽는 그 정도로 정말 상호 이존성이 큰 상태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은 고유한 기능을 하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합하고 존속시키는데요. 당연히 어떠한 심장도 자기가 몸 전체가 죽으면 또는 다른 부분이 죽으면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 전체의 패망을 원하지 않듯이 사망을 원하지 않듯이 모든 부분들 역시 사회 유지 통합 존속을 당연히 원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래서 사회 질서는 사회 전체의 합의 이 사회 유지 통합 존속을 위한 질서는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사회 문제는 이러한 균형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거 그래서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추구하면서 이런 일시적인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면 다시 조화와 균형을 스스로 찾는 그런 항상성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는 다시 균형을 찾으면 없어지는 문제라고 보죠. 사회 불평등 또한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 사회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우리가 4단원에서 했었죠. 사회에는 더 중요한 직업, 덜 중요한 직업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 불평등, 희소자원의 차등적 보상은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각 구성원한테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본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기능론은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논리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갈등의 측면을 잘 설명 못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갈등론은 반대로 사회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피지배, 지배 계급 간의 갈등, 대립의 장이다라고 사회를 전제하고요.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양 계급 간의 이익은 절대로 같이 설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사회적 희소가치는 말 그대로 모두가 갖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자원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이 둘 다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이 같이 설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희소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필연적이고요. 근데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는 하는데 왜 유지가 되냐면 지배계급이 계급의 유지, 재생산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 질서 또는 분배의 기준을 만들고서는 그거를 강요하고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강요와 억압에 있어서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심리인데, 그래서 갈등이 그만큼 필연적인 거예요. 지금 갈등과 대립이 수면 위로 안 떠올랐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늘 잠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이런 갈등과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사실은 더 공정하고 덜 모순적인 사회로 개혁하고 변혁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 변동의 원동력 이 사회 문제이다라고 봅니다. 갈등, 대립 이런 소위 말하는 사회 문제들은 사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피지배 계급의 저항이므로 이 저항이 받아들여지면은 사회가 변동한다. 조금 덜 모순적인 사회로 변동한다라고 봅니다. 사회 불평등은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계급 유지 재생산을 위해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에게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갈등론의 비판점, 한계점은 일단 통합이 잘 되는 부분을 잘 설명을 못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본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은 대표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는데요. 인간은 상징을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는 자율적 능동적인 존재라고 전제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들이 개개인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행동하는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상황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컨대 제가 포크를 주면은 여러분들한테 포크 두루마리 휴지를 주면은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보라고 응원해 주시는군요 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의 행동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그럼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포크와 두루마리 휴지를 줬을 때 저 사람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저 또한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상징과 상황의 의미를 서로 다 공유하면서 사회 질서가 평화롭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상상론입니다. 사회 문제는요. 물론 사회 문제는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 문제가 옛날에도 사회 문제는 아니지 않았냐. 옛날에는 사회 문제였던 게 지금은 사회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런 거를 지적하면서 사회 문제는 누군가가 사회 문제라고 규정할 때 그때 비로소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이거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인식의 변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상상론입니다. 이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 또는 제도에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문제는 이제 보면은 5목도 아니고 4목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 6번 칸에 넣거나 27번 칸에 놓으면은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A, B, C 중에 하나의 팝업 창이 떴을 때 그 A, B, C가 기갈상 중에서 어느 입장에 해당되는 건지 옳게 버튼을 누르면 돌을 놓을 수 있대요. 자, 팝업 창이 A일 경우 기억 보겠습니다. 팝업 창이 A일 경우 상 버튼을 누르면 돌을 놓을 수 없다. 한번 볼까요?
집단 간 대립 구조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이거는 갈등론에 해당하는 사례라서 갈을 눌러야 되는데 상 버튼을 누르면 돌을 놓을 수 없는 거 맞죠? 니은 팝업창이 B일 경우 갈 버튼을 눌러야만 돌을 놓을 수 있다. 인간은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이거는 기갈상 중에서 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갈 버튼을 눌러야 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 버튼을 눌러야 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디귿 2번이 갑의 차례이고 6번 위치를 클릭한 후 여기다가 돌을 놓겠대. 이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지. 이때 팝업창 B가 눌렀는데 얘가 상 버튼을 누르면 갑은 승리한다. 상 버튼을 누르면 이제 돌을 놓을 수 있게 되니까요. 승리하겠네요. 자, 2번이 을의 차례이고 26번 위치를 클릭 후 팝업창 C가 나타나 기 버튼을 누르면 을은 갑이 바로 다음번 차례에서 승리할 기회를 차단한다. 26번을 누르고 C가 나왔는데 사회 규범은 사회 전체의 합의에 따라 형성된다는 말을 보고 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기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게 맞죠. 이 설명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맞습니다. 기능론의 입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을 놓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갑이 바로 다음번 차례에서 승리할 기회를 차단하는가? 아니죠. 갑이 여기 6번에다가 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얘 때문에 틀렸어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문제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문화의 속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화의 속성은 일단 문화라는 건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평가의 의미가 내포되어서 더 고급된 문화, 더 세련된 문화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이럴 때는 좁은 의미로 쓰는 거고요. 아니면은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인류학 할 때 문화라든지 뭐 청소년 문화 할 때 문화, 한국 문화 할 때 문화 이런 문화는 다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문화 안에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가 있는데요. 물질 문화는 기술이라든지 의식주와 관련된 것,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건 뭐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물질 문화라고 합니다. 비물질 문화는 그 외의 관념,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비물질 문화라고 하고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물질 문화가 보통 비물질 문화보다 변동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는 이걸 보고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죠. 문화에는 속성이 5개가 있습니다.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 공학 축제의 변동이라고 외우면 편리하다라고 했어요. 공유성은 문화라는 건 그 사회의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의 의미를 서로 잘 공유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설날에 이제 뭐 떡국 먹었어? 떡국 안 먹었으면은 한 살 안 먹었네라는 말을 한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외국인은 떡국이랑 나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당연하게 같은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외부 사회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는 공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은 공유성이라는 속성이 부각되는 사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습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는 향유하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학습을 통해서 향유하게 됐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학습성을 부각하는 것이죠. 축적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는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더 풍부해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화 요소가 A만 가지고 있었다가 세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뭐 A에다가 B를 더하고 A, B에다가 C를 더하고 그러면서 점차 더 풍부해지는 그러한 사례가 주어지면 이건 축적성을 부각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성은 어떠한 문화 요소가 예를 들어서
D라는 문화 요소가 있고 E라는 문화 요소가 있으면 그 두 문화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전체성, 총체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의 변화는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변동성은 문화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그 모습이 변한다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축적성, 전체성, 변동성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전과 달리 지금이 이렇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뭔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더 풍부해졌다, 뭐에 뭐가 추가되어, 그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되어 이런 말이 있다라면은 축적성을 부각하려는 걸 거고요.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변화까지 연쇄적으로 가지고 왔다. 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더니 갑자기 딸기 김치가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긴 하지만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들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전체성을 부각하려는 걸 거고요. 그러한 사례 없이 축적성 전체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전에 비해서 문화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변동성을 강조하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각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웃나라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의아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국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존칭을 사용하는데 같은 사회 안에서는 그 의미를 공유하는데 다른 사회에서는 그걸 공유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공유성을 보여주려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최근 을국의 대학에서는 예전과 달리 선배를 선배님 대신 이름 뒤에 씨님 등을 붙여 부르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을국의 기성세대는 이러한 문화를 낯설어 한다. 자, 이걸 보면은 사실 공유성이라는 게 외부 사회, 그러니까 꼭 그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 게 다른 나라의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즉 이런 경우 을국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씨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공유가 되고 그 청년 세대 밖에 기성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공유성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공유성이 보인다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가와 달리 나의 만 부각된 문화의 속성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공유성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예전과 달리라는 말이 있네요. 변동성. 자,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학습성.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점차 풍부해진다. 축적성.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내용과 형태가 변화한다. 변동성. 문화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공유성. 문화 요소들은 서로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총체성.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올해 3월 모의고사 7번 문제 보도록